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엔 다 길이 아니었다며 사실상 정치 참여를 시사했습니다. 또 한 장관은 공직 생활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니냐는 지적에 적극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국회를 찾아서 어제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내놨는데요. 함께 듣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정치 경험 없다는 비판은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국회를 찾아서 한 발언이었는데요. 이제 저 발언들을 놓고 참 많은 해석들이 나왔는데 뭐 어떻게 들으셨습니다? 뭐 정치하겠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하나의 요식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 아마 이제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 같고 또 그 세상의 모든 길에 대한 언급을 봐서는 이미 준비된 멘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상당히 고민하면서 비대위원장을 맡겠다고 본인도 결심을 굳혔다라는 것이 중론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공식 제안 받았지 않는다라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게요. 이 대목에서 공식 제안은 윤재옥 대행입니다. 그러니까 윤재옥 대행한테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 다 들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뭐 노신에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그랬으면은 마음의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그 윤재옥 대행의 전화 하나 남은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법무장관으로서 행정적 멘트를 날렸는데 이제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멘트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좀 이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진중하게 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이 정치적 멘트와 행정적 멘트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어저께 멘트까지는 이제 행정적 멘트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윤재옥 대행이 아마 금방 또 전화를 할 테니까 그때부터는 여당을 책임지는 겁니다. 이 여당을 책임지는 것은 무섭고 무겁거든요.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발언의 톤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어제 기자의 질문에 예. 대한 그 대응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국회 내에서 네.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건 혼자 궁금해하라라는 식의 답변을 한 예, 부분도 예. 그렇고 또 그 언론인 질문은 아마 그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질문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시킨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렇게 답변을 하던데 이게 이제 처음에 대야 투쟁을 하거나 야당에 대한 반박 이럴 때 그 지지자들은 굉장히 시원하다고 느낀 과거의 일련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단순히 법무장관이 아니고 비대위원장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법적인 언어와 정치적인 언어는 좀 다른 것 같고요. 또 정치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으로 보면 이제 중도 확장을 위해서도 본인이 많이 고쳐 나가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이제 뭐 멘트나 뭐 언어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기자들의 질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언급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누구를 맹종한 적 없다 이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이 얘기에서 또 뭐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던 대통령 되기 전에 했었던 그런 발언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뭐 그런 얘기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수평적 당정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각에 대해서 좀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걱정하는 시각을 본인이 인지하기 때문에 예. 누구를 맹종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심지어 지금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이제 그 공격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본인이 발언한 것이고 아마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과연 계속해서 당청 관계가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낼 것인가의 기대가 많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 상기를 해주셨으니까 과거에 윤석열 검사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정의의 잣대를 댔다라는 것이 많은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지를 상기해 보면 향후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어떤 관계 정립을 할 것인가. 지금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입지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의 위상 그리고 건전한 여야 관계를 위해서라도 그런 모습을 또 기대하려고 하는 눈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비판에 적극 반박하는 어제의 저 모습 어떨까요? 수직적 당정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살려면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비대위원장이 지금 정식으로 제안이 온 건 아니고요. 당내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어저께 수준 정도가 거기서 딱 맞는 건데 비대위원장에 이제 정식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맞닥뜨려야 될 게 바로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김건희 특검법하고 이제 부수적으로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게 이 명품백 서울의 소리 방송한 거 이거 두 개가 지금 묶여 있거든요. 뭐 불가피하게 묶여져 있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 어저께 한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건 법무장관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당의 대표가 돼가지고 비대위원장이 대표 아니에요? 대표가 돼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야당으로부터 엄청난 질타와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며칠 상관에 지위와 위상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아마 첫 번째 시련이 여기서 시작이 될 거예요. 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제 사실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었고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듯이 좀 답을 했었는데 일단 법 앞에서 예외는 없어야 하고 시기적으로 이게 뭐 좀 민주당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법 앞에 그러니까는 그 상당히 법률주의적인 예. 사고로 이제 그 대답을 했고 지금 현재로서 법무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의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법 앞에 예외는 없다라는 거는 특검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소 조항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생중계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은 여야 간에 좀 더 그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은 향후 비대위원장이 되면 그 선에서 나름 타협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검을 받아들이되 총선 이후로 하고 그 내용 중에 소위 독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마 그건 제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근데 결국에 이제 민주당이 수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총선 이후에 하자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게 특검 지명 권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검의 지명 권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야당이 지명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여야가 협상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안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총선 이후로 가자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특검이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특검 지명 권한을 누가 어떻게 갖느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대목은 이게 지금 대통령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여당이 권한을 갖는 것은 좀 맞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제3의 유력한 기관, 객관적인 기관, 뭐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해가지고 특검 지명 권한을 가져가는 방법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브리핑 문제인데 예. 브리핑은 사실 큰 수사가 있을 때는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떤 때는 수시로도 하고요. 합니다. 그걸 가지고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면 검찰의 브리핑 자체는 모두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주장이 통하기 때문에 그건 독소조항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건 독소조항이 아니고요. 아마 이제 그 부분 특검 지명 권한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여야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그 신경민 의원께 질문을 드릴 때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제 수직적 당정 관계가 되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좀 잘못 전달했는데, 그러니까 수직적 당정 관계를 이제 없앨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다는 걸 좀 정정을 해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 상임고문들과 이제 간담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원로들의 반응이 이제 어떨 것이냐, 이제 뭐 비토하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좀 있는데 분위기 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그분들의 성정상 아마 상당히 완곡한 방향으로 우려를 말하는데 저게 우려인지 동인지 헷갈릴 정도의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정치 한두해 해보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돌려서 우려를 표명하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기 위한 아까 제가 그래서 요식 절차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상임 고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지만 당내에도 중견 정치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연석 회의를 해서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 물론 3분의 1 정도가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지만은 중견 정치인들 중에 누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얘기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 그런데 내 총선이 얼마 안 남고 또 공천이라는 그런 그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숟가락 하나를 올렸다가 괜히 인심을 잃느니 이런 생각들도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상임고문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반대가 나오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분께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이미 사실상 이제 기정사실화 됐다, 이제 시점만 남겨놓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그 윤재옥 권한대행의 전화 한 통 남았다라고 하셨는데 네. 워낙 좀 꼼꼼하고 좀 치밀한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좀 예민한 사안들을 좀 다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 주말쯤이면 이제 뭐 인선이 될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요 시기를 좀 넘기지는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윤 원내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예산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예산에 관한 방향 그리고 그 절차 예. 그것이 조금 대강이라도 잡힌 뒤에 비대위원장 문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소망사항인데 네. 그것도 윤재욱 대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야당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진짜 이 인사에 관심이 있는 쪽에서 빨리빨리 후딱후딱 해 그러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 걸로 보이고요. 일단 요식 절차는 오늘 뭐 상임 고문단 만나면은 절차는 대강 끝나는 건데 다만 하나 이건 있을 거예요. 만장일치로 가냐, 약간의 반대는 그냥 무릅쓰고 그냥 가냐. 그 두 가지 중에 아주 미세한 절차적이고 요식적인 것 정도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점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시나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절차를 다 일일이 밟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총선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무슨 선대위원장이라든지 한동훈의
집값을 좀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고 책임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아 이렇게 거의 옹립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한다라는 그 의미의 배후에는 총선의 경우에도 당신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으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도 오롯이 비대위원장에게만 총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러한 시스템은 만들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포함한 쌍특검보다는 총선에 집중해서 총선에 성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런 절차를 지금 밟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혁신안 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27일 탈당을 하겠다고 예, 예.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취임함으로써 뭔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물론 본인은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신당을 창당한다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통합하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하나의 자취를 남겨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전체적인 구도를 윤재옥 지금 그 당대표 권한대행이 짜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결국은 27일 전에 취임할 것이고 또 본인이 그 1번 과제로서 이제 그 쌍특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로서부터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하신 부분은 이제 장관으로 저희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혹시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계속 하는 말이 등판이 좀 너무 빠르다라는 얘기들을 하던데 국민의힘 안에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흐름상에서 그게 바뀌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건 월요일 날부로 끝난 거 아닌가요? 지금 이 등판이 당 안에서 특히 수도권, 국힘당 수도권 그 원내외 당협위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매우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되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오는데요. 비대위원장이건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한동훈 장관을 지금 등판시키는 것은 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게 그럼 판단을 민주당에는 하는 거죠. 어떨까요? 민주당은 뭐 고맙죠.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와가지고 법무장관 하듯이 저렇게 어저께 그 발언도 말이죠. 조금 더 신중하고 진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혼자 궁금해하라랄지, 뭐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이랄지, 그리고 예. 함정 취재 몰카 공작이라고 서울의 소리를 하는 것은 좀 예. 잘하는 멘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잠시 뒤에 지금 이 시각 사실 지금 국회에 한동훈 장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차 찾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기자들 앞에서는 어떤 발언을 할지 역시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 많은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다른 발언들을 좀 내놓지 않겠는가 이제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제 국회에 들어서긴 했습니다만은 특별한 발언을 하지는 않고 지금 일단은 국회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좀 기자들을 통해서 들어오면 좀 바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금 전 영상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영상이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 시각 이제 국회를 찾았고요.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차 찾았는데 오늘은 일단은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발언을 내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들어오는 대로 이 부분 좀 들어오는 대로 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 모습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워낙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좀 기자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좀 발언을 내놓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취재진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보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 이제 특별한 이제 발언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고요. 일단 기자들이 지금 따라서 이제 뭐 여러 질문들을 좀 할 것 같으니까요. 이제 추후에 들어오는 내용들은 좀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발언을 안 하고 들어갔을까요? 이렇게 주목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뭔가 좀 의식을 했던 걸까요? 어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그동안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발언할 때마다 안타에서 홈런을 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제는 그 두 가지 때문에 상당히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기자분을 상대로 해가지고선 민주당이 시켜서 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상당히 당혹해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학습을 하나씩 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워낙에 학습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만약에 기자들에 대한 질답을 하지 않는다면 예. 그런 것까지 인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인사만 하고 들어갔어요. 취재진이 상당히 많은 것을 분명히 보기는 보았을 텐데 직접적인 발언은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어저께 한 실력으로 봐서는 저는 뭐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 어제 질문에 대한 또 추가 질문도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 발언 없이 입장한 게 아닌가 이제 두 분께서 이런 정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좀 질문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지난 정부 검찰총장을 지냈었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시에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 이 법원 판단이 나온 부분 어제 언론에 많이 좀 보도가 됐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재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건.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총장이죠. 총장이 이기건 뭐 추미애 장관이 이기건 지금 뭐 대통령이 이미 돼가지고 대통령 된 지도 이제 곧 2년이 들어가는 판인데 이긴들 뭐하고 진들 뭐하겠어요. 근데 이제 1심하고 2심은 전혀 달라요. 상반되는 걸 했는데 원래 행정법이 절차를 가지고 굉장히 따집니다. 근데 지금 2심은 절차를 가지고 따지고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절차가 워낙 잘못됐기 때문에 실체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다 그래가지고 딱 그냥 결론을 내버린 거고요. 1심은 반대였어요. 절차보다는 실체를 한번 보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사들 특히 주심 내지는 담당 판사들의 철학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고요. 무슨 결과를 냈건 이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아무 영향이 없는 정말 법률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정홍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근데 1심이 내용을 가지고 징계가 오히려 부족했다라는 식의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절차적 하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맞는데요. 사실은 이 재판은 가처분 소송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가처분을 해서 가처분 결과가 나오면은 본안 소송에서도 그 결과를 따르는데 1심에서 예외적으로 오히려 징계가 타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건 사실인데요. 아까 신 의원님 적절하게 말씀하셨듯이 더군다나 징계와 관련해서 이 절차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결론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또 여러 가지 논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1심에서 이긴 변호사들을 전부 한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을 하는데요. 1심과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물론 법무장관이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무슨 지휘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보고받지 않겠다라고 물론 이게 이제 상당히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제스처일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이제 2심에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넘어가겠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신당 창당과 관련된 이제 관심들이 계속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대표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 뭐 예정돼 있던 이제 인터뷰 같은 부분도 좀 미룬 이런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좀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과속이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그 부분은 이낙연 대표가 좀 수용을 한 거죠. 뭔가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관측이거든요. 오늘 김부겸 조금 있으면 아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김부겸 전 총리와 이재명 대표가 만납니다. 예. 한 2시쯤 끝날 걸로 예상이 되고 김부겸 전 총리가 아마 직접 브리핑을 할 거예요. 이것도 좀 보아야죠. 무슨 얘기가 오고 가고. 김부겸 전 총리는 여러 가지 그 현안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좀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특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된다. 오히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함으로써 정치권에서 제3지대의 어떤 자리, 제3지대의 위상에 대해서 정치권이 양당이 거대 양당이 자리를 좀 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몸짓은 조금 아니거든요. 반대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김 총리가 얘기했듯이 분명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또 하나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은 비대위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그만둬야 된다. 민주당의 비대위. 네, 민주당의 비대위가 지금 좀 통합 비대위를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예. 그 얘기는 그 사람들만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부겸 전 총리도 비대위가 필요하고 이렇게 사법 리스크, 특히 재판 리스크, 검찰 리스크가 큰 대표가 지금 총선을 지휘하는 게 과연 맞느냐. 총선 지휘는 내려놔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는 것도 관심거리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이 김부겸 전 총리에게 오늘 나올 수 있을까요? 김부겸 전 총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사람의 그 행태를 보면서 대충 그 감을 잡는데, 아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 역설할 것 같은데, 이선 후퇴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온다면은 정말로 그 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이 선으로 후퇴한 입장이기 때문에 소신 발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상당히 위기에 봉착한 것처럼 보이는 그 여당에 대한 어떤 반사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입장이지 실제로 지금 그 당의 어떤 쇄신이나 혁신에 대해서는 아무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야당을 보면 자기부터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본인에게 불리한 건 일도 안 하는 것이 지금까지 완전히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 후퇴 안 할 것 같은데 뭐 내년 뭐 1월 초, 2월 초 뭐 해가면서 이선 후퇴 내지는 과감한 혁신이 이루어질 것처럼 지금 그 우는 떼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지는 그런 비명계를 배제한다라든지 일련의 움직임을 봐서는 지금 오히려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은 이낙연 전 대표를 이렇게 그 고립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작전처럼 보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고립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탈출해서 국민의힘으로 오라 이런 발언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걸 또 공식으로 제안한다 그랬는데 예. 안철수 의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의원으로서 무슨 자격으로 공식 제안을 했는지 저도 좀 헷갈렸거든요. 그러면서 위선의 민주당과 맞지 않으니까 여당에서 큰 뜻을 함께 하자. 근데 지금 여당도 지금 혁신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중견 정치인으로서 내가 혁신의 몫으로 나도 험지에 가겠다 뭐 이렇게 지금 본인이 솔선수범하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 이거는 모독의 언어다. 이낙연 전 대표에게 사과하라 그랬다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비중으로 볼 때 지금 다른 의원이나 다른 정치인들이 언급되면서 본인의 존재감이 조금 내려앉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그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고자 했나?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 수사에 임하면서 이상한 행태를 많이 보였는데 안철수 의원의 얘기도 뭐 비슷한 저는 괴라고 봐요. 이게 앞뒤 맥락이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얘기고 왜 했는지 뭐 하여튼 뭐 갑자기 하늘에서 툭 튀어나온 얘기인데 저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 부분 잠깐만 다시 언급을 해보면 오늘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나서 뭐 어떤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는 지켜보겠다. 픽업해야죠. 그쵸.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만약에 예. 이재명 대표가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럼 버리지 않겠다. 네. 계속 고수하겠다. 예. 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진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비대위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걷어차거나 받아들이거나 두 개 다 엄청나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 좀 진일보한 대화나 상황이 좀 이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민주당 내 분위기가 근데 지금 이 친명계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 이제 도전장을 낸 비명계 의원들이 공천 후보 심사를 받았는데 여기에 좀 불복하면서 좀 내가 지금 피해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위기예요. 글쎄 지금 그저께죠. 그저께 이 후보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예. 근데 후보 자격 심사위원회가 지금 출범한 이후에 계속해서 예쁜 사람은 자격을 주고 미운 사람은 자격을 안 주고 자의적이에요. 지도부는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이 고양하고 시흥하고 동작갑이거든요. 근데 지금 동작갑은 언론들이 잘 취급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요. 동작갑의 지금 현역 의원은 후보 자격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경쟁자인 이창우 전 구청장을 자격이 없다고 당정 협의를 제대로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이 자격을 박탈해 버렸는데 이 정도 되면 되게 재판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회피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본인이 바로 위원장으로서 결정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이거 매우 이상해요. 그리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고향인데 최성 전 시장이 당정 협의를 제대로 안 했다 그래가지고 자격을 박탈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최성 시장은 잘 아다시피 대선 경선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웠던 분이고 이낙연 계보 쪽에서 일을 하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보복이다라고 주장을 할 근거는 일단 있는 거죠. 그 또 하나 좀 뭐라고 그럴까 이거 참 복잡한 곳이 시흥인데 현역 의원이 조정식 사무총장이에요. 근데 4년 전에 2019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여기에 지원을 했는데 이때도 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김윤식 시장의 자격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전략공천으로 해서 조정식 당시 의원이 그냥 받았는데 김윤식 그 당시 전 시장이 가처분하고 민사소송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선불복이다라는 건데 김윤식 전 시장은 경선을 하질 않았는데 무슨 경선불복이 있었냐. 나는 내가 쓴 여러 가지 비용이랄지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서 민사적인 절차를 한 건데 이걸 경선불복이라고 그러면은 말이 되느냐 이게 공당이 할 일이냐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 시흥에 같이 지원을 했던 김봉호 변호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똑같이 가처분을 냈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자격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후보 자격 심사위원회가 김윤식은 안 되고 김봉호는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달라라고 김윤식 전 시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후보 자격 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건 이 지도부 책임입니다. 이 지도부가
뭔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예. 상대당으로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놓고 자기의 차기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는 아예 들리지도 않고요. 지금 자기 사람을 전부 지역에다가 꼽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뭐 조국이라든지 또 지금 구속됐지만 송영길 뭐 지금은 이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남게 되면 차기 대선에 어떤 식으로 도전을 해올지 모른다라는 위기감이 없겠습니까? 본인은 여전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말하지만 그 언저리에는 바로 그런 계산을 지금 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그 초점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은 비명계는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로 지금 전부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기 사람을 전부 한다라는 거는 나중에 경선을 할 때 결국은 자기 편이 되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비명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비명계로 되어 있으면은 상당히 깊은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신당 움직임이 그렇게 쉽게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지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공천 잡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아무래도 이 계파 갈등을 잠재우지 못한다라는 리더십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2019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격이 없는 이쁜 사람을 자격을 주고 자격이 있는 미운 사람을 박탈을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해찬 대표 시절에 아주 현저하게 드러나는 몇 건이 있어서 2019년에 공천 시스템에 의구심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직접 겪었기 때문에 이걸 소상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때도 조정식 의원 지역구인 시흥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러니까 23년에 4년 뒤에 또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해찬, 이재명, 2E 시스템이 제가 이걸 2E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더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는 안 하고 비슷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더 나빠진 공천 시스템을 가지고 입만 열면 공천 시스템이 작동한다 그러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누가 이걸 공천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앞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죠. 최근에 있었던 게 아주 그런데 조선대학교 회장을 지냈던 정모 씨가 살인 혐의를 가지고 있는데 후보 자격을 줬거든요. 그러다 하루 만에 실수였다 그러는데 이 실수일 수가 없는 게 이건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선대 회장 출신 정모 씨 이 문제가 여러 번 거론이 됐고 이건 기사에도 남아 있는 거고 이걸 아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도 산하단체장을 하다 이분이 결국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사표를 내고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일 리가 없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그 후보 자격 심사위원장이 물러나든지 대표가 자르든지 대표가 직접 사과를 해야죠. 내가 이 사람을 경기도 산하단체장에 썼다가 내가 이 사람을 자른 기억이 있는데 이건 내 눈치를 보고 한 잘못된 거다. 이런 자격 심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혼을 내야죠. 근데 혼을 내도 잘 안 돌아갈 텐데 이런 식으로 실수였다라고 얼버무리면서 어영부영 가는 것은 이건 공당의 대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 전 의원님, 국민의힘 영입 인재 발표했습니다. 9명 발표했어요. 그리고 뭐 공지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뭐 친족 성폭행 혐의를 변호했다 이런 논란도 좀 있는데 이 영입 인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 때가 되면 뭔가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거의 그 반짝하고 이렇게 그 빛이 나는 그래서 이렇게 각인이 될 만한 사람을 인재해가지고 영입을 하고 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모 변호사의 경우에 변호를 맡았는데
친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사람의 사건을 맡았다라는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재 영입의 기준이 뭔가 타이틀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왜냐하면 이 변호사는 승률 100%로 유명한 변호사라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다문화 가정이고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이렇게 깊은 인상을 주니까 그런 사람 중심으로 뽑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그 출마하는 사람들 또는 적극적으로 추천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봉사를 했느냐, 그 지역에서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수임료를 받지 않고 그 사회에 봉사한다든지 이거를 쌓아 올리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좋은 인재로서 누적이 되는데, 자꾸 그런 표현은 뭐하지만 깜짝 쇼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재 영입위원회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건 좀 다른 얘기지만 꼭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우리 대통령이 이제 검사셨고,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원장 다 유능한 인물들이지만 어쨌든 지금 만약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들어온다면 또 검사잖아요. 그리고 공관위원장에도 아직 뽑지도 않았는데 검사 출신 모 인사 얘기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인재영입위원장 경찰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무총장, 원내대표 다 경찰 출신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 능력이 있어서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양성을 또 강조하는 사회이고, 이걸 민주당이 악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당 권력이기 때문에 쉬쉬하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다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안에도 많을 텐데, 그러면서 또 인재 영입을 했는데 이런 문제로 또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아주 그 소박하지만 정말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을 인재로 해야지, 뭔가 여기서 반짝 저기서 반짝 하다 보면 이거 다 드러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좀 생각을 다시 해가지고 재정립하면서 혁신하고 인재 영입도 그런 차원에서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인재 영입이라는 부분은 뭐 야당도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거 양당이 이거 굉장히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뭐 지금은 국힘당이 문제입니다만은 민주당도 옛날에도 했고 이번에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깜짝 반짝 이 영입은요, 큰 거대 정당이 이렇게 뜨내기로 떴다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좀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기초적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인재 영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반성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